제 이름은 김정혜입니다. 올해 73세가 되었습니다. 40년 전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온갖 고생 끝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허리 굽혀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들 철수가 결혼하고 철수에게 그 집에서 살라고 했어요. 오래된 집이지만 그 집 인테리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내는 새 집처럼 깔끔합니다. 그래서 아들 보고 그 집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와서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집보다는 조금 작아요. 저는 혼자 살고 있지만 자주 아들 네 집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손주들 얼굴 보는 게 제 낙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제가 방문할 때마다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 기분 탓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아들 네 집에 갔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 자주 오시지 말아주세요. 며느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 다시 물었죠. 미영아, 방금 뭐라고 했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정말 저희 집에 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주 오셔서 저희 사생활이 없어요. 별꼴이야,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자주 갔다고? 그저 사랑하는 손주들을 보고 싶어서 아들 내외를 걱정해서 간 것뿐인데.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며느리의 말에 동조하더군요. 어머니, 미영이 말이 맞아요. 우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니까 불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내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나를 밀어내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그 집을 처음 샀을 때의 기쁨, 아들을 키우며 느꼈던 행복, 그리고 지금의 서글픔.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들 내가 사는 그 집,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결혼할 때 아들 내외에게 살라고 준 집이지만 등기는 아직 제 앞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 소유의 집에서 살면서 나보고 오지 말라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실을 아들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재산 때문에 다투는 부모 자식 사이를 TV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네 집에 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하지 않았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연락해 주길 바라며 기다렸죠.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외로움과 서글픔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이웃들이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 주었지만 가족의 빈자리를 채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혜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이웃 김씨 아주머니의 말에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제 처지를 말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밤이면 손주들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들은 날 기억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내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이 다가오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고 윷놀이를 하던 그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는데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마치 이상한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옛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며느리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그 집, 어쩌면 그게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리면 아들 내외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참고 지내야 할까요? 아니면 제 권리를 주장해야 할까요? 밤새 고민했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최근의 아픈 기억들이 뒤엉켜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은 분명 제 소유였고 제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것이었으니까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제가 그 집에 언제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들 내외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질 것 같았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이대로 참고 지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아들 내외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제가 인내하며 기다리면 언젠가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깼을 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밤새 고민했지만 여전히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 것 같았어요. 아침이 되자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할 것 같아 망설여졌어요. 결국 저는 오랜 친구인 박 씨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박 씨 아주머니는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혜야, 너무 서두르지 마. 이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깊이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 박 씨 아주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 마주친 그날 이후 저는 계속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 집에 얽힌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에요. 남편과 함께 허리 굽혀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죠. 처음 이사 왔을 때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 1만 원이었어요.
그때는 그 돈도 마련하기 힘들었지만 우리 부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보, 우리 꼭 이 집 살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힘을 냈어요. 밤낮으로 일했죠.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했고 저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와도 우리의 꿈을 위해 참았습니다. 5년 후 드디어 그 집을 장만했어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좁은 부엌이 전부였지만 우리에겐 궁전 같았죠. 이사 오던 날 남편과 함께 울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그날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집에서 우리 아들 철수를 키웠어요.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첫 말을 했을 때, 모든 순간이 그 집에 깃들어 있습니다. 철수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 소리가 그 집 안에 울려 퍼졌죠. 철수가 자라면서 그 집도 함께 변해갔어요. 아들 방에는 책장이 들어섰고, 거실에는 큰 텔레비전도 들어왔습니다. 철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우리 가족은 이 거실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철수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철수가 미영이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집에서 상견례를 했어요.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참 예쁘고 착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미영이가 공손하게 인사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아들 결혼 후 이 집을 아들에게 주고 제가 나왔어요. 그 후에도 그 집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추억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손주들이 태어난 후에는 그 집이 더욱 활기찼습니다. 이 거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 우리 여기서 숨바꼭질해요. 손주들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철수 내외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저는 손주들을 돌보는 것을 자처했어요. 그 집에서 손주들과 보낸 시간들. 그 시간이 제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집 앞은 너무 적막합니다. 자식들은 어디를 간 건지 웃음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아마도 날씨도 더우니 휴가를 갔겠죠. 그저 제 한숨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찾아오지 말라고 한 뒤로 지금 제가 사는 집도 점점 더 쓸쓸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도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듣지 못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네요.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집의 벽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들, 슬펐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적막함까지 모두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남편과의 추억, 아들과의 추억, 손주들과의 추억 모든 게 그 집에 담겨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그 집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걸. 아들과 며느리가 그 집 때문에 저를 멀리하고 있다는 걸.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집을 정말 아들에게 줄까?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집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추억들이 저를 붙잡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 집에 대해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한동안 그 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어 결국 용기를 내어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된다고요.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게다가 저희 부부 생활에도 지장이 있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미영아, 내가 손주들 보고 싶어서 왔어. 그 아이들은 내 피부치야.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니? 난 그저 잠깐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어.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죄송하지만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고 저희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어머니께서 계실 때는 저희가 편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매번 어머니를 신경 쓰느라 피곤해요. 제발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제발 오지 마세요. 힘들고 짜증나요. 뭐라고? 이 집이 누구 집인 줄 알아? 네가 감히 나더러 오지 말라고. 내가 이 집 샀을 때 너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 집에 얽힌 추억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네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이 집은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법적으로도 저희 소유고요. 어머니께서 예전에 사셨다고 해서 지금도 여기가 어머니 집인 건 아니잖아요. 제발 현실을 인정해 주세요. 이 집 등기부등본 한번 봐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야.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살라고 준 집이지만 아직 내 명이야. 그런데 네가 감히 나보고 오지 말라고? 내가 평생 고생해서 장만한 집인데 내 맘대로 못 오냐고? 너는 내 아들 와이프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집 얘기를 꺼내세요? 저희가 어머니 도움받아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가 마음대로 오가실 수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저희 가정을 존중해 주세요. 철수야,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내 집인데 내가 왜 맘대로 못 와? 나는 그저 손주들 보고 싶어서 온 건데. 너희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 어머니, 그래도 저희한테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오시면 저희 계획이 다 틀어져요. 아이들 학원 스케줄도 있고 저희 부부의 시간도 필요해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오실 때마다 저희는 무척 당황스러워요. 사생활? 그래, 알았다. 너희가 그렇게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집에서 나가. 내일 당장 이사가.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못하게 하겠다면 너희가 나가는 게 맞지.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 보고 당장 나가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도 이 집에서 몇 년째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니요. 제발 진정하시고 대화로 풀어봐요. 왜? 내 집에서 내가 하는 말이 무서워. 나가기 싫으면 앞으로 내가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 아니면 당장 이사가.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할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너희에게 이 집을 줬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는 줄 아느냐?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푸대접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머니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자주 오시면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저희 부부 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제발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 내 핏줄, 내 손주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게 너희잖아. 내가 이 집을 너희에게 준 것도 후회되는구나. 그땐 너희가 행복하게 살길 바랐는데 이렇게 나를 외면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외면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저희도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독립? 그래, 독립하고 싶으면 해. 이 집에서 나가서 독립해. 내 재산으로 편하게 살면서 나한테 이러는 너희가 어떻게 독립한다고 할 수 있어? 진정한 독립을 원한다면 너희 힘으로 집을 구해. 그때부터 너희 마음대로 해.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가 어머니 도움받은 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어머니 뜻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이제 어엿한 어른이에요. 저희 판단으로 저희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어른. 너희가 어른이라면 부모님께 이렇게 대하진 않을 거야.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부모님 말씀 한마디에 온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 그런데 너희는 나보고 오지 말라니 도대체 어디서 배운 효도야?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건강한 관계래요. 저희가 어머니를 멀리 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시대가 바뀌었구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까지 바뀌어 버렸어. 내가 너무 구시대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이 집은 아직 4명이야.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니 나도 바뀌어 볼게. 이제부터 이 집 월세를 받을 거야. 어머니, 갑자기 웬 월세예요? 저희 보고 월세 내고 살라고요? 어머니께서 저희 주려고 하신 집 아니었나요? 이럴 거면 왜 저희한테 이 집을 주신 거예요? 줬다고? 난 이 집을 준 적 없어. 너희 살라고 빌려준 거지. 너희가 나를 푸대접하니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야겠어. 월세 못 내겠으면 나가. 이 집에 살고 싶으면 매달 100만 원씩 내.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월세라니 저희한텐 너무 큰 부담이에요. 다시 한번 대화로 풀어보면 안 될까요? 이제 와서 무슨 대화? 너희가 먼저 나를 배척했잖아. 내 손주들 얼굴 보는 것도 허락 안 해주더니 이제 와서 대화하자고. 늦었어. 나가든지 월세 내든지 너희가 선택해. 이렇게 말하고 나니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돌이킬 수 없었죠.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어머니, 우리 내일 이사 갑니다. 더 이상 어머니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사라니 그것도 갑자기. 철수야 무슨 소리니? 왜 갑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가라고. 우리도 더 이상 어머니와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장인 장모님 댁으로 갈 겁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한 말이 이렇게 큰 결과를 불러올 줄은 몰랐어요.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런 뜻이 아니었어. 제발 가지 마. 하지만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결정했어요. 내일 짐 싸서 나갈 테니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는 정말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만류해도 소용없었어요. 손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사 가는 것을 신기해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새 집으로 가요. 할머니도 같이 와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오후가 되자 아들 내외는 짐을 다 싸고 차에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려는 듯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희 갑니다. 잘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요.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 내외는 결국 사돈댁으로 짐 싸들고 갔어요. 그날 이후 아들 내외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어요. 명절이 다가와도 연락 한 통 없었죠. 얼마 뒤 제 발걸음은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어요. 거리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흑백으로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현실임을 실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적막감이 저를 덮쳤어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집안의 정적이 이제야 귀에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저를 반기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텅 빈 집 안을 둘러보니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살아온 내 집인데 마치 처음 와본 곳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선반 위에 손주들 장난감들, 부엌의 그릇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생기를 잃은 것 같았어요. 이 집에서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 아들을 키우며 느꼈던 행복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수가 첫 걸음마를 뗐던 거실, 밤새 열을 재며 간호했던 철수의 방,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던 식탁.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멀어져 버린 것만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잠시 어제의 일이 꿈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휴대폰을 확인해 봤지만 아들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어제의 기억이 다시 한번 저를 덮쳤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내내 휴대폰만 쳐다봤습니다. 혹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고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고 문자도 오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먼저 연락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풀고 연락할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휴대폰 확인이었어요. 하지만 늘 실망뿐이었죠. 낮에는 집 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라도 하려 애썼지만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밤이면 아들과 손주들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저는 먼저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지만 전화는 계속 벨만 울릴 뿐이었어요. 몇 번을 시도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문자를 보내봤지만 읽었다는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엄마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철수야, 손주들은 잘 있니? 보고 싶구나. 아들아, 엄마가 너무 심했지? 미안해. 연락 좀 해줘. 이런 문자들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아들은 끝내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TV를 켜도 라디오를 들어도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는 없었어요. 손주들의 사진을 보며 눈물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손주들 장난감을 꺼내 만져보기도 했어요. 그 작은 물건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집안이 시끌벅적했을 텐데 이번엔 그저 조용하기만 했죠.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아들 가족이 올까? 이 음식들을 누구와 나눠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음식을 만들었어요.
명절 당일 아침부터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 소리에 귀 기울였지만 찾아오는 이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갔어요. 결국 저 혼자 차례를 지냈어요. 돌아가신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잘못한 걸까요? 남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예전의 일상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휴대폰 확인이었어요. 혹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하고요. 하지만 늘 실망뿐이었죠. 이웃들은 제 안색이 안 좋아진 것을 눈치챘나 봅니다. 가끔 반찬도 갖다 주시고 말벗도 되어 주셨어요. 특히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자주 들러주셨습니다. 정혜 씨,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김씨. 그냥 좀 피곤해서요. 에이, 얼굴 보니 그냥 피곤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면 털어놓아요. 들어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쉽게 속내를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자식 문제로 이웃들에게 험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누군가에게 이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제 마음도 함께 얼어붙는 것만 같았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걸 보며 작년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던 그때가 그리웠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온기, 행복했던 그 순간들. 모든 게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이제는 그저 추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창가에 서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점점 더 멀어져 갈 것인가? 그 답을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쓸쓸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즐거워하는 장면들이 나왔지만 그럴수록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용기를 내어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손주들을 위한 선물을 들고서요. 하지만 사돈댁 앞에 도착해서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선물을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떡국을 끓이면서도 내내 한숨만 나왔습니다. 설날이 다가오자 또다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찾아올까? 손주들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어나도 제 마음속엔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다 우연히 손주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저 아이들의 할머니는 손주들을 마음껏 안아줄 수 있겠지.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에도 저번처럼 저를 보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의 서러움과 분노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와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들 가족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가끔 길에서 그들을 마주치기도 했지만 서로 모른 척 지나쳤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흉통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정혜님, 검사 결과 심근경색 증상이 보입니다. 즉시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이 순간 곁에 있어줄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 비상 연락처를 적어야 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결국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 번호를 적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누가 알아줄까? 아들에게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끝내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빠른 치료 덕분에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퇴원 후에도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혼자 사시나요?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돌봐달라고 하세요. 지금은 누군가의 보살핌이 꼭 필요한 시기예요. 의사의 말에 그저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일상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혼자서 약을 챙겨 먹고 병원에 다니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요즘 효도 계약이 화제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계약을 맺는 것인데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이걸로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고 효도 계약서 작성을 의뢰했어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효도를 하게 하고 싶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이 과연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겠지만 감정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긴 어려울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한숨이 나왔지만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진행해 주세요. 며칠 후 효도 계약서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했어요. 월 1회 이상 방문, 명절에 함께 보내기, 제 건강 상태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죠. 이제 남은 건 아들에게 이 계약서를 전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옳은 걸까? 망설임이 밀려왔어요. 결국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철수야, 엄마야. 오랜만에 연락한다. 너희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엄마는 정말 많이 아팠단다. 몸도 아프고 마음은 더 아팠어. 철수야, 엄마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동안 너희 가정을 존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도 이해해 주었으면 해. 너희는 내 전부야. 너희를 보지 못하고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희는 모를 거야. 엄마가 얼마 전에 심근경색으로 입원했었어. 죽을 뻔했단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옆에 너희가 없었다는 거야. 내가 죽어도 너희는 모를 거라는 생각에 정말 서러웠어.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미안하지만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 엄마는 너희와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이 편지와 함께 계약서를 동봉했어. 변호사와 상의해서 만든 거야. 너무 놀라지 마. 이건 우리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거야.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생각해줘. 엄마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너희 의견도 들려줘. 함께 수정해 나갈 수 있을 거야. 철수야,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엄마는 너희와 화해하고 싶어.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답장 기다릴게. 사랑한다, 아들아. 편지를 쓰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편지가 과연 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어요.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고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편지가 잘못 배달된 건 아닐까? 아니면 이사를 가버린 걸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다시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사돈댁 앞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아들의 표정에서 놀람과 당혹감이 읽혔습니다. 철수야, 엄마 왔어. 사돈은 어디 계셔? 여행 가셨어요. 엄마 편지는 받았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얘기 좀 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며느리와 손주들이 보였습니다. 손주들은 저를 보고 반가워하는 듯 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며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많이 후회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것에 대해서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죠.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위해 해주신 많은 것들을 잊고 있었네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 서로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도 미안해.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 너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방식만 고집했어. 다시 돌아와라.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효도 계약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놀라는 듯 했지만 차츰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런 계약 없이도 저희가 잘 모실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안심하시려면 이 계약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가끔은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효도 계약서는 결국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가족 간의 약속을 만들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우와, 우리 손주가 그렸다고? 정말 잘 그렸네.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함께 요리를 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 담그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미영아. 함께 담가보자. 내가 비법을 다 알려줄게. 아들은 이제 주말마다 저를 모시고 산책을 나갑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효도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철수야. 엄마도 많이 부족했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 물론 아직도 가끔은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에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이제 저는 말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화하려는 의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이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전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대화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가정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일 테니까요.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그곳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정혜 씨, 이번에 우리가 준비하는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게 어떠세요? 복지관 선생님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참여하기로 했어요. 프로그램은 노인들과 청년들이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청년들은 낯설고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과 잘 지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청년의 질문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해. 대화를 많이 나누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집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죠. 정혜 씨,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가요. 단풍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박씨 아저씨의 제안에 기쁘게 동참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등산을 가서 단풍 구경을 하며 저는 문득 인생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빨갛게 물든 단풍잎처럼 우리의 인생도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건강해졌습니다. 예전에 알았던 심근경색의 후유증도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김정혜님,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렇게 활기차게 생활하시니 건강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건강이 좋아지니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놀이터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동물원 나들이를 가기도 해요. 할머니, 저기 코끼리 봐요. 엄청 크다. 그래, 우리 손주 눈에는 어떻게 보이니? 할머니한테 자세히 설명해 줘봐. 손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한편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기는 것은 물론 일상적인 대화도 자주 나누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삼계탕을 끓여드릴게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요. 아이고, 고마워라. 내가 뭘 그리 했다고 이렇게 챙겨주니?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면서 저는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멘토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거예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에게 조언해 주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단순히 노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과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혜님, 이번에 저희가 세대 공감에 대한 책을 출간하려고 하는데 정혜님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을 되새기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책까지 쓰시다니. 에이, 내가 뭐 대단하다고. 그저 내 경험을 나누는 것뿐이야. 책이 출간되고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서점에서 저자 사인회도 하고 라디오 인터뷰도 하게 되었어요. 정혜님,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었나요?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게 가장 중요했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 지금 갈등 중에 있는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할머니, 텔레비전에 나오셨던데 정말 멋있었어요.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때 그 힘들었던 시기를 생각하면 지금의 제 모습이 꿈만 같아요.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새로운 삶의 의미도 찾았으니까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로 고민할 때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런 순간들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 할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그래, 좋지. 내가 팥죽도 끓여갈게.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제겐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제 경험을 나누며 살아갈 겁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노년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죠.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은 가장 아픈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과 대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이것들이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년의 삶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을 수 있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세요.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될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